저녁의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는 지친 발걸음을 이끌며 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걸었다. 손에는 팔리지 않은 복권 묶음을 들고 3살 배기 5 쌍둥이 아들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큰아이가 작은아이의 손을 잡고 맨발로 흙길을 걸었다. 막내는 너무 지쳐 엄마의 치마를 꼭 붙잡고 배고픔에 작게 신음했다. 미애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남편은 그녀가 임신 중일 때 트럭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무거운 뱃속에 아이들과 함께 혼자 남겨졌다. 5 쌍둥이를 낳은 후 미애는 친척 하나 없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가끔 도움을 주는 몇몇 이웃들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자 미애는 아이들을 부유한 주택가의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다. 방금 도착한 고급 주택 앞이었다. 그녀는 전으로 아이들의 땀을 닦아주고 반쯤 남은 물병을 나눠 마셨다.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큰아이는 물병을 꼭 붙잡고 작은아이는 하품을 했다. 맑은 눈동자는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미애는 잔디 위에 털썩 앉아 구겨진 복권 묶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걸 다 팔면 엄마가 너희들에게 빵을 사줄게.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하루 종일 한 장도 팔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반짝이는 검은색 자동차가 다가와 대문 앞에 멈췄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민준,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였지만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회의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느티나무 아래 5 아이들과 함께 있는 마른 젊은 여자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광경은 민준에게 신문을 팔던 어린 시절, 뜨거운 햇볕 아래 배고픔으로 고통받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민준이 다가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복권 파시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다 살게요. 미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네, 100장이 남았는데 정말 다 사실 건가요? 민준은 웃으며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 건넸다. 미애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우유와 음식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복권은 가져가지 않을게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계세요.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미애는 놀라워하며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민준은 이미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미애는 복권 묶음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낯선 이의 친절함에 감동하면서도 이것이 그녀의 힘든 삶에 드문 빛이 될지 걱정했다. 그녀는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삶에 전혀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준과의 운명적인 만남 후 미애는 복권 100장을 꼭 붙잡고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 준 100만 원은 우유와 식료품을 사고 월세를 낼 수 있는 구원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선물인 복권 묶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오랜 복권 판매자로서 미애는 각각의 복권이 희망의 불빛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팔면 약간의 돈이 더 생길 테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면 민준의 선의를 저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주셨어. 팔라고 준 게 아니야. 미래는 5 아이들이 임대집 현관에서 흙장난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상한 예감이 그녀에게 복권을 간직하기로 결심하게 했다. 욕심이 아니라 드문 친절의 증표로 간직하고 싶었다. 그녀는 100장의 복권을 낡은 절제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어 초라한 월세방에 있는 낡은 돗자리 위에 베개 밑에 두었다. 다음 날 미애는 5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을 돌며 복권을 팔았다. 조금이라도 더 팔면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줄 수 있을 텐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날은 몇 장밖에 팔지 못했다. 지친 미애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렀다. 잠결에 그녀는 아이들이 좋은 집에서 뛰어노는 꿈을 꾸었고 더 이상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았다. 미애는 미소를 지었다.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미애는 새로운 복권 묶음의 당첨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 문득 그녀는 민준이 준 복권이 아직 철제 상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한번 확인해볼까? 그녀는 손을 떨며 복권을 꺼냈다. 첫 번째 복권을 확인하자 미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번호가 일치했고 1등 상금은 20억 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잘못 보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맞았다.
두 번째 복권도 1등에 당첨되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녀는 18번째 복권까지 확인했고 그녀의 손은 너무 떨려서 전화를 떨어뜨렸다. 10발장 모두 1등에 당첨되어 총 360억 원. 나머지 82장은 작은 상금들에 당첨되어 40억 원을 더했다. 총 400억 원. 미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 5 아이들이 깨어났다. 엄마, 왜 울어요? 큰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애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울고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꿈을 꾸는 게 아니야. 우리 이제 집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아이들은 아직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를 따라 웃었다. 그날 밤, 미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새 집, 좋은 학교,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삶.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미애는 복권 판매소에 가서 당첨을 확인했다. 오랜 단골인 판매소 주인은 8장의 1등과 82장의 작은 상금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복권회사에 전화했다. 며칠 후 복권회사는 미애의 계좌로 400억 원을 이체했다. 미애는 은행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잔액을 확인했다. 몇십만 원을 꿈꾸던 그녀가 이제 평생 상상도 못할 돈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미애는 아직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성급하게 돈을 쓰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녀는 여전히 초라한 월세방에 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복권을 팔러 다녔다. 엄청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알아가며 기다렸다. 5 쌍둥이 엄마가 400억 원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고 이웃들이 월세방으로 몰려와 축하하고 궁금해했다. 집은 샀어요? 가게라도 열어요. 그 돈 아무도 못 빼앗게. 한 이웃이 말했다. 미애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대답했다. 그녀는 아직 큰 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천천히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질문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의 압박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매일 밤 그녀는 당첨된 복권을 담은 철제 상자를 확인했다. 마치 그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이 와중에 미애는 이 기적을 가져다 준 민준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고급 주택을 찾아가기로 결정했고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100억 원이 든 가방을 가져갔다. 대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5 아이들이 그녀 옆에 붙어 서 있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민준이 나타나 미애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목이 메인 채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건 감사의 표시로 드리고 싶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간직하세요. 난 당신과 아이들이 잘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이 돈은 당신 것이니 미래를 위해 쓰세요. 미애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지만 민준은 서둘러 그녀를 일으켰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이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월세방으로 돌아온 미애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더 걱정스러웠다. 400억 원이 계좌에 있었지만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새 집, 안정된 일자리를 꿈꿨다. 하지만 돈을 인출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망설였다. 만약 내가 잘못 쓰면 어쩌지? 누가 훔쳐가면 어쩌지? 미애는 아이들을 턱 꼭 안으며 자문했다. 5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가 400억 원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은 마을을 넘어 신문에도 실렸다. 도시의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미애는 관심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거절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 퍼졌고 소문도 따라다녔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400억 원을 타고도 월세방에 사는 건 뭔가 이상한 일 아닌가? 호기심 어린 시선과 캐묻는 질문들이 미애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려 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엄청난 돈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대신 짐이 되고 있었다. 미애는 진짜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400억 원이 은행 계좌에 고요히 누워 있었지만 32살의 미애는 여전히 5살 배기 쌍둥이 아들들과 낡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한 푼도 쓰지 못했다.
너무 빨리 돈을 쓰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이웃들의 의심스러운 시선도 두려웠다. 매일 그녀는 여전히 마을을 돌며 아이들과 함께 복권을 팔았다. 마치 18장의 1등과 82장의 소액 당첨으로 400억 원을 타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5쌍둥이를 키우는 엄마가 400억 원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마을을 넘어 신문과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미애는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그 명성은 기쁨 대신 계산적인 눈길들을 가져왔다. 이웃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 친절했던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과 시기가 섞인 눈으로 미애를 바라봤다. 400억 원을 타고도 월세방에 사는 게 이상하지 않나?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마을 가게 주인이 시장에서 속삭였다. 미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다. 소식은 그녀가 내 아이를 입양했던 고아원에도 전해졌다. 고아원의 전 직원인 동현은 신문을 읽고 미애를 알아봤다. 그는 옛 기록을 뒤져 미애가 내 고아를 입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득을 취할 기회를 본 동현은 미애에게 연락했다.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박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오후 미애가 아이들과 함께 느티나무 아래서 쉬고 있을 때 동현이 나타났다. 그는 40대로 바른 티셔츠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미애 씨, 대박 터졌네.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그는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애는 동현을 알아봤다. 그는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아이가 당신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100억 원만 줘요. 그럼 입 다물고 아니면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미애는 창백해졌다. 아이들을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마세요. 도현은 사악하게 웃으며 전화번호를 남기고 협박했다. 사흘 안에 돈이 없으면 후회하지 마세요. 진실은 5아이 중 1명만이 미애의 친자식이었다. 나머지 4아이는 미애가 출산 합병증으로 내 아이를 잃은 후 입양한 고아들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지켰다. 사회의 판단과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동현이 그 비밀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미애는 공포에 질렸다. 경찰에 신고할 용기가 없었다. 일을 크게 만들면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들을 꼭 안고 막내는 엄마 품에 파고들어 작게 신음했다. 미애에 관한 신문 기사가 파문을 일으켰다. 기사지에는 미애가 홀로 5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모성애의 증거이다 라고 썼다. 이 글은 의도치 않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의 익명 계정이 질문을 던졌다. 5쌍둥이를 가난 속에서도 다 키워낸다고? 정말 친자식인가? 게시물은 퍼졌고 악의적인 댓글이 뒤따랐다. 왜 아무도 그 5아이가 그녀의 자식인지 확인하지 않는 거지?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한 이웃이 미애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내 아이가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미애는 떨며 아이들을 안았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압박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월세방을 찾아왔을 때 더 커졌다. 그녀는 자신을 한 고아의 언니라고 소개하며 출생증명서를 들고 아이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내 조카에게는 400억 원의 권리가 있어요.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미애는 거절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남긴 출생증명서 사본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도장이 흐릿하고 글씨가 고르지 않아 미애는 법을 잘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위조임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울었다. 아이들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여론은 더 가혹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멀어지고 속삭였다. 자기 자식도 아닌 내 아이를 키우다니 분명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절망한 미애는 한때 복권을 선물했던 사업가 민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다. 누군가 그녀의 비밀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 태준과 수사관 희철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동현이 정보 판매로 고아원에서 해고되었음을 밝혀냈다. 동현이 지역 공무원과 협력하여 미애를 노리는 사기 조직의 일원임을 의심했다. 위험은 미애가 약을 사러 가던 중 한 아이와 함께 트럭에 치일 뻔했을 때 닥쳤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길가로 넘어졌다. 아이는 날카롭게 울었다. 운전자는 도망쳤지만 미애는 차 안에 동현이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다. 그녀는 떨면서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준비해야 해요. 민준이 경고했다. 미애는 아이들과 재산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이 그녀에게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용기를 주었다. 미애는 초라한 월세방에서 3살배기 5쌍둥이를 꼭 안고 마음이 찢어졌다. 400억 원이 계좌에 있었지만 그것은 기쁨 대신 두려움만 가져왔다. 오직 한 아이만이 친자식이고 나머지 4아이는 그녀가 입양한 고아라는 비밀이 이제 고아원의 전 직원 동현에게 협박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위조된 서류, 협박,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미애를 불안 속에 살게 했다. 트럭에 치일 뻔한 사건 이후 그녀는 밤에 집을 나가지 않았고 문을 여러 번 확인했으며 베개 밑에 칼을 숨겨두고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고 그것은 곧 미애를 격렬한 싸움 속으로 끌어들일 것이었다. 마을의 여론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문이 소셜미디어에서 확대되고 과장되었다. 익명의 계정이 400억 원을 타낸 엄마의 숨겨진 비밀, 내 아이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 글에는 스스로를 고아의 친언니라고 소개했던 여성이 남긴 위조된 출생증명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류가 위조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충분히 사람들을 자극했다. 한때 미애를 축하했던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판단했다. 어느 아침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유를 사러 갔을 때 시장의 여성들이 수군거렸다. 대박 터졌는데 월세방에 사네. 뭔가 수상한 일이 있을 거야. 저 애들은 어디서 났지? 미애는 고개를 숙이고 막내를 안은 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기자 지은이 다시 찾아왔다. 이전 기사가 의도치 않게 소동을 일으킨 데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미애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다. 진실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당신 이야기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요. 미애는 너무 경계하며 거절했다. 아이들이 뒷말을 듣는 걸 원치 않아요.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현을 조사하여 그가 어떤 집단에 의해 강요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집단의 우두머리는 준호,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악명 높은 변호사였다. 그들은 동현에게 입양 기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내 아이에게 가족이 있다고 주장하는 위조 서류를 만들어 양육권과 400억 원을 차지하려 했다. 지은은 고아원의 전 직원으로부터 동현이 폭력으로 협박받다는 증언을 녹음했다. 그녀는 증거를 민준에게 보내 수사를 촉진했다. 어느 오후 준호가 월세방을 찾아왔다. 그는 새로운 서류 묶음을 내밀었다. 입양 기록과 출생 증명서였다. 그는 한 아이가 버려진 가족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아이를 되찾고 재산을 나누길 원합니다.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미애는 서류를 확인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류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입양 날짜가 그녀의 기억과 한 달 차이가 났다. 미애는 거절했지만 준호는 협박했다. 우리는 법정에 갈 겁니다. 5아이 모두를 잃고 싶으신가요? 미애는 공포에 질려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은 서류를 검토하고 정교한 위조임을 확인했다. 그는 준호가 사기 조직을 이끌며 동현을 꼭두각시로 이용한다고 의심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민준은 경고하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지만 미애는 망설였다. 일이 커지면 아이들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웠다. 위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밤 창문으로 돌이 날아들었다. 쪽지가 붙어 있었다. 100억 원을 주거나 너희는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미애는 떨며 아이들을 방 구석에 모았다. 불도 켜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이어가 찢겨 있었다. 미애는 공포 속에 살았고 아이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베개 밑에 칼을 두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들을 지킬 준비를 했다. 익명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시간이 다 되어가. 미애는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임을 깨달았다. 지은은 조사하던 중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그녀는 고아원의 또 다른 전 직원을 만났다. 그는 준호가 동현으로부터 입양 기록을 구매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지은은 증언을 녹음해 민준에게 보냈다. 민준은 넓은 인맥을 통해 독립수사기자와 연락하여 조직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큰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저녁 미애는 동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너무 고집부리네. 오늘 밤 우리가 돈 가지러 갈 거야. 없으면 후회하지 마. 미애는 문을 단단히 걸었지만 몇 시간 후 골목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열어, 아니면 부수겠다. 미애는 아이들을 데리고 침대 밑에 숨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다. 막내는 엄마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그 어린 목소리가 미애의 눈물을 터지게 했지만 동시에 용기를 북돋았다. 그녀는 칼을 쥐고 맞설 준비를 했다. 다행히 한 이웃이 소리를 듣고 경찰을 불렀다. 사람들은 도망쳤지만 미애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와서 미애를 설득했다. 혼자 싸울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미애는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그녀는 협박 메시지와 동현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민준은 준호가 누군가를 매수해 방해할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미애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비를 고용했다. 지은은 동현과 준호의 행동을 폭로하는 조사 기사를 발표했다. 기사는 충격을 주며 여론이 미애를 지지하도록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조직을 자극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고아의 생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지역 방송에 등장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가난 때문에 아이를 포기했어요. 이제 돌려받고 싶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교활한 눈빛이 미애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민준의 조사 결과 그 여성은 준호가 돈을 약속하고 고용한 사람이었다. 미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과의 인터뷰에 동의했다. 그녀는 출산 합병증으로 내 아이를 잃은 후 고 4명을 입양해 아픔을 치유했다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내 전부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의심에서 공감으로 바뀌었지만 조직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밤 월세방은 붉은 스프레이로 돈을 내놓거나 죽어라는 글씨가 뿌려졌다. 미애는 무너졌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이 그녀를 다시 일으켰다. 그녀는 민준과 지은과 힘을 합쳐 법적, 언론적 전투에서 준호와 맞설 준비를 했다. 미애를 괴롭히는 질문 하나. 폭풍이 지나가기 전에 아이들과 돈을 지킬 수 있을까? 낡은 월세방에 앉아 미애는 3살 배기 5쌍둥이를 꼭 안았다. 가슴은 불타는 듯했다. 계좌 속 400억 원은 그녀 인생의 드문 빚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저주가 되었다. 오직 한 아이만이 친자식이고 나머지 4아이는 고아원에서 입양했다는 비밀이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 준호와 그의 꼭두각시 동현에게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돈을 내놓거나 죽어라는 붉은 글씨가 뿌려진 월세방은 여전히 미애를 괴롭혔다. 그녀는 공포 속에 살았지만 막내의 어린 목소리 엄마, 무서워하지 마가 그녀의 용기를 북돋웠다. 민준과 기자 지은의 도움으로 미애는 적들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비록 그 싸움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은의 인터뷰에서 미애는 내 아이를 잃은 고통과 내 고아를 입양한 여정을 공개했다. 저는 누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제 생명이에요. 라고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인터뷰는 널리 퍼졌고 여론은 미애를 모성애의 상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한때 멀리했던 마을 사람들이 월세방을 찾아와 선물과 사과를 전했다. 미애 씨, 우리가 오해했어요.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예요. 라고 한 이웃이 붉은 눈으로 말했다. 미애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준호의 조직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대중의 지지가 다가오는 폭풍 앞에서는 얇은 방패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다. 지은의 기사로 행동이 폭로된 준호는 분노했다. 그는 그와 동현의 행동을 드러낸 기사에 격분하여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다. 어느 아침 미애는 법률사무소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한 고아의 친척이 그녀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는 미애에게 아이와 재산의 절반인 200억 원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면. 미애는 떨며 준호가 전에 보여준 위조 서류와 비슷한 첨부 서류를 발견했다.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민준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은 안심시켰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들이 당황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민준과 지혜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혜는 고아원의 전 직원으로부터 얻은 녹음을 바탕으로 두 번째 조사 기사를 썼다. 준호가 동현에게 미혜를 협박하기 위해 가짜 기록을 만들도록 강요한 정황을 밝혔다. 그 기사는 충격을 주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준호는 그의 불법적인 관계망으로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미혜는 익명의 문자를 받았다. 경찰이 널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150억 원을 내놔. 아니면 애들 목숨은 없어. 미혜는 주저앉아 아이들을 안고 울었다. 누군가가 아이들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위험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밤 미혜가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부르고 있을 때 골목에 불빛이 꺼졌다. 발소리가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방구석으로 데려가 칼을 꽉 쥐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 마당에 작은 가스통이 파괴되어 불길이 올랐다. 미혜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안고 뒷문으로 뛰쳐나왔다. 연기가 집 안으로 퍼지기 직전이었다.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불을 껐지만 미혜는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동현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여기를 떠나야 해요. 그들은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미혜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곳도 떠날 수 없어요. 민준은 사설 경비를 고용해 월세방을 지키게 했다. 그는 경찰에 연락하여 협박 메시지와 동현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한편 지은은 준호가 동현 가족의 생명을 위협해 그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또 다른 고아원 전 직원을 찾았다. 지은은 증언을 녹음하고 민준과 협력하여 준호가 다음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조직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준호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을 때 긴장이 고조되었다. 또 다른 여성이 지역 방송에 등장해 자신을 한 고아의 생모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가난 때문에 아이를 포기했어요. 이제 돌려받고 싶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교활한 눈빛이 미혜의 의심을 샀다. 민준의 조사 결과 그 여성은 성공하면 돈을 나누기로 약속받고 준호에게 고용된 사람이었다. 미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맞서기로 결정했다. 지은과의 두 번째 인터뷰에 동의해 5아이를 키운 여정과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다. 누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제 생명이에요.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인터뷰는 널리 퍼지며 미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더 높였지만 동시에 준호를 궁지에 몰았다. 준호는 절박해져 마지막 수를 두었다. 어느 저녁 미혜가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넌 모든 걸 망쳤어. 오늘 밤 우리는 돈과 애들을 모두 가져갈 거야. 미혜는 공포에 질려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은 경찰에 알리고 경비를 강화했지만 미혜는 임박한 위험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밤처럼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렀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자정이 되자 골목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들이닥쳐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미혜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데리고 침대 밑으로 숨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다. 막내는 무서워하면서도 엄마를 꼭 안고 속삭였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미혜의 눈물을 터지게 했지만 동시에 힘을 주었다. 그때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비췄다. 민준의 경비와 경찰이 도착해 침입자 3명을 체포했다. 그 중에는 동현도 있었다. 준호는 도망쳤지만 동현은 수갑을 차고 떨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준호가 미혜가 당첨된 걸 알았을 때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했다. 위조 서류로 협박하고 400억 원을 빼앗으려 했다. 동현은 가족의 생명을 위협받아 억지로 꼭두각시가 되었다. 경찰은 동현의 집을 수색해 위조 서류와의 연결 증거를 발견했다. 준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그는 이미 사라졌다. 체포 소식에 여론이 들끓었다. 지은은 마지막 조사 기사를 발표하여 준호의 전체 조직을 폭로했다. 그 기사와 동현의 자백으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준호를 추적했다. 미혜는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준호가 복수하러 돌아올까 두려웠다. 민준은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에 미혜는 동의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그녀는 외곽에 작은 집을 임대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400억 원을 쓰지 않았지만 일부를 사용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웃고 놀며 처음으로 어린 시절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미애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폭풍 이후의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준호가 여전히 밖에 있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 민준과 지은의 지지, 정의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강하게 했다. 하나의 질문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준호가 마지막 공격을 하기 전에 체포될까? 미애는 막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영원히 지켜줄게. 미애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앞에 서서 마당에서 뛰어노는 3살 배기 5쌍둥이를 바라보았다.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400억 원의 작은 일부로 임대한 이 집은 공포의 날들 이후 그녀와 아이들이 새 삶을 시작한 곳이었다. 하지만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인 준호의 그림자는 월세방 침입 사건 이후 도망친 그가 여전히 미애를 불안하게 했다. 동현이 체포되고 모든 것을 자백했음에도 준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위협이었다. 미애는 막내의 손을 잡았고 마당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마지막 폭풍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동현 체포 이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준호를 추적했다. 동현의 자백은 미애가 400억 원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준호의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위조 서류를 사용해 동현을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지은의 조사 기사는 음모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며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다. 마을 사람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미애를 지지하며 그녀를 강철 어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미애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매일 밤 그녀는 문을 확인하고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다. 준호가 복수하러 돌아올까 두려웠다. 엄마, 걱정하지 마요. 우리 여기 있어요. 막내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어린 목소리가 미애의 눈물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힘을 주었다. 민준, 한때 복권을 선물했던 사업가는 굳건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는 새 집을 경비원으로 보호하게 하고 동시에 인맥을 통해 준호 수색을 촉진했다. 기자 지은은 계속해서 조사했다. 그녀는 준호가 가짜 신분으로 중부지방에 숨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지은은 정보를 경찰과 공유했지만 준호가 자신이 추적 중임을 알고 있을까 걱정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미애 씨는 조심해야 해요. 지은이 민준에게 경고했다. 미애의 두려움은 어느 오후 발신인 없는 소포를 받았을 때 커졌다. 아내는 유치원 마당에서 놀고 있는 5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아이들을 조심해 라는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미애는 떨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즉시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은 경찰에 알렸고 그들은 소포가 준호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충청남도의 우체국에서 발송되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미애의 보호를 강화했지만 그녀는 극도의 불안 속에 살았다. 아이들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눈밑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일주일 후 지은은 비밀정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때 준호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었다. 준호의 불만을 품은 그는 준호가 충청남도에 버려진 창고에 숨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은은 민준과 경찰에 협력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체포작전을 조직했지만 미애는 집에서 기다리라는 요청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가 체포되는 것을 확인해야 아이들이 영원히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준은 걱정했지만 엄격한 경비하에 미애를 충청남도로 데려가는 데 동의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미애는 창고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경찰이 지역을 포위하고 헤드라이트가 창고를 비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수갑소리가 이어졌다. 준호가 체포되었다. 창백한 얼굴에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미애는 멀리서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기쁨보다는 마음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해냈어요. 아이들이 이제 안전해요. 준호는 서울로 이송되어 사기 협박, 생위협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와 동현의 자백, 지은이 모은 증거는 그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경찰은 창고에서 더 많은 위조 서류를 발견했고 준호가 다른 피해자들도 노렸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400억 원 때문에 미애가 가장 큰 표적이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미애의 강인함과 지은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미애는 모든 것을 잊고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었다. 준호가 체포되자 미애는 마침내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400억 원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외곽의 넓은 마당과 큰 느티나무가 있는 집을 구입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작은 식당을 열고 타솥용이라고 이름 지었다. 타솥 쌍둥이의 별명이었다. 식당은 금세 손님으로 붐볐다. 맛있는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미애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웃들과 낯선 이들이 찾아와 대화하고 그녀를 지지했다. 미애는 더 자주 미소 짓기 시작했고 눈빛에 희망이 담겼다. 그녀는 5아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렸다. 처음으로 미애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처럼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뜨거운 태양 아래서 복권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 오후 막내가 가족 그림을 들고 왔다. 6사람이 무지개 아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랑 우리들 그렸어요. 엄마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아이가 말했다. 미애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여전히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가져왔다. 그는 미애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항상 그녀에게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상기시켰다. 지은은 조사기사로 뛰어난 기자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타솥용 식당에 자주 들러 미애와 자매처럼 대화했다. 어느 날 그녀는 미애의 여정에 관한 책을 쓰자고 제안했다. 당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미애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알게 하자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1년 후 준호와 동현은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미애는 이제 유명한 타솥용 식당의 주인으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돈의 일부를 내 아이를 입양했던 고아원을 돕는 데 사용했다. 다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처럼 기회를 갖길 원해요. 그녀는 말했다. 한때 그녀를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미애는 느티나무 아래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복권 파는 엄마가 아니라 강인함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매일 밤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부를 때 미애는 여전히 엄마가 영원히 너희를 지킬게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폭풍이 지나갔지만 5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임을 알았다. 서울 외곽의 밤하늘 아래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고 미애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미래가 아이들의 웃음처럼 밝을 것이라고 믿었다.